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최전방의 산악도로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며칠째 계속된 한파로 인해 아스팔트 위에는 살얼음이 얇게 얼어붙어 있었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 불빛에 의지해 위태로운 고개를 하듯 그 길을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이소연 소장이 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녀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소연 소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며칠 전 딸 미나와 나누었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려 애썼다. 제7 보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미나는 늘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음을 예민한 그녀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흘 전, 어머니,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라는 짧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통신 보안이나 훈련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님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군단 사령부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면 불과 30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였지만, 이소연은 일부러 휴가를 내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만약 자신이 장군의 신분으로 공식 방문을 한다면 부대는 보나마나 대청소를 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준비하느라 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가장 날 것 그대로 확인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자신의 과민 반응이라면 조용히 딸의 얼굴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도로가 부대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눈에 띄어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제7 보급 부대의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소연은 차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복장을 점검했는데, 두 개의 별이 빛나는 군복 대신 두꺼운 울코트와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영락없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산골짜기의 칼바람이 날카롭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뜨거운 속마음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대한민국 정규군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다. 한 명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초소 밖으로 몸을 내민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무 수칙 위반이었다. 이소연이 다가가자 담배를 피우던 병사는 당황해서 담배를 끄는 대신 귀찮다는 듯이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민간인에 대한 존중은커녕 늦은 밤에 찾아온 불청객을 향한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병사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동네 건달에 가까운 말투로 쏘아붙였고, 턱짓으로 돌아가라는 신야를 했다. 이소연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정중하게 딸의 이름을 대고 면회를 요청했다. 저는 김미나 중위의 어머니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잠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기 힘든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병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눈치였다. 아줌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면회 시간 끝난 지가 언젠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병사는 비아냥거리며 초소 창문을 요란하게 닫으려 했다. 안에서 졸고 있던 다른 병사도 부스스 눈을 뜨고는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야, 그냥 돌려보내. 중인님 어머니라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 대대장님 주관하에 특별 정신교육 중이라 아무도 못 나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정신교육이라는 단어가 이소연의 귀에 거슬리게 박혔다. 이 심야에, 그것도 보급 부대에서 대대장이 직접 주관하는 정신교육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소연은 더 이상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규정을 잘 몰랐군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순순히 물러나자 병사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는 듯이 킬킬대며 다시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변의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온화한 어머니에서 순식간에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냉철한 지휘관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부대 침투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와 목도리를 차 안에 벗어두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터틀넥과 전술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트렁크에서 꺼낸 야간 투시경을 목에 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오감은 이미 기계 장비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이소연은 부대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며 경계의 사각지대를 찾기 시작했다. 보통의 부대라면 CCTV와 순찰조가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경비가 허술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렌즈가 깨져 있거나 전선이 끊겨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부대 뒤편 쓰레기 소각장 근처의 철조망은 녹이 슬어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 한 명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소연은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기어서 그 구멍을 통과했고 날카로운 철사가 옷깃을 스쳤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영내로 들어선 그녀는 썩은 음식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를 맡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쓰레기의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규율이 무너지고 부패가 차사 터진 곳에서만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그녀의 심장이 딸의 안위를 걱정하며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건물들의 배치와 구조를 빠르게 파악한 이소연은 병사들의 생활관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묘하게도 생활관 쪽은 불이 꺼진 채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반면에 부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형 보급 창고 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둔탁한 소음과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위병소 근무자가 말했던 특별 정신 교육이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방향을 틀어 창고 쪽으로 접근했다. 어둠을 틈타 그림자처럼 이동하는 그녀의 발소리는 낙엽 하나 밟지 않을 정도로 은밀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는데 그것은 훈련의 기합 소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의 소리에 가까웠다. 똑바로 못해. 정신 상태가 그게 뭐야. 같은 욕설 섞인 고함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을 참는 듯한 비명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이소연은 창고 벽면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인 채 소리의 진원지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 비명 소리 중 하나가 낯익은 그러나 너무나 고통에 찬 딸 미나의 목소리처럼 들렸을 때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창고의 높은 창문 하나가 환기 때문인지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소연은 주변에 쌓여 있는 낡은 나무 상자들을 밟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그녀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었다. 넓은 창고 중앙에는 대형 조명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명의 장교들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흙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은 몇 명의 하급 장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중에는 그녀의 딸 김미나 중이도 있었는데 그녀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군복 상의는 찢겨나가 속살이 비치고 있었다. 미나의 얼굴은 이미 구타로 인해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계급장으로 보아 대령인 듯한 남자가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미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미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뒤로 젖혔다. 김중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지. 여기는 내 왕국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곧 군대란 말이다. 대령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깟 서류 한 장에 도장 찍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잡쳤잖아. 대령은 미나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미나는 고개가 돌아가면서 바닥에 쓰러졌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다. 이소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분노를 참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당장이라도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저 쓰레기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지금 자신이 혼자 뛰어든다면 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대한 부조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을지도 몰랐다. 게다가 저들은 무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딸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모드를 켰다. 증거가 필요했다.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릴 확실한 증거가. 창고 안에서는 대령이 다시 한번 미나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다. 이 독한 년, 네 엄마가 별이라도 달고 있으면 모를까. 백도 없는 게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대령의 말에 주변의 하이에나 같은 부하들이 킬킬대며 맞장구를 쳤다. 대령님, 그냥 오늘 밤 확 훈육을 시켜버리시죠. 어차피 이 부대 밖으로는 소리 하나 안 새어 나갑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저급하고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었고 미나의 표정에도 점차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소연의 눈앞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녹화 버튼을 눌러 그들의 만행을 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대령은 골프채를 꺼내들고 미나를 위협하고 있었고 미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이소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로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원초적인 살해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창문까지의 거리 3미터. 내부 인원 6명. 무장 상태 불확실. 진입 후 딸을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초.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몸의 근육들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긴장되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병사들이 술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분위기가 잠시 어수선해진 틈을 타 미나가 소리쳤다. 이건 범죄입니다.
대령님은 군법 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대령은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졌다.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이소연은 더 이상 증거 수집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딸이 죽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이소연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문 틀을 박차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적인 군인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끼를 건드린 포식자를 찢어 발기려는 어미 사자의 본능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창고 안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박대령이 휘두른 골프채는 다행히 미나의 머리 대신 낡은 철제 책상을 강타했고 둔탁한 굉음과 함께 책상 모서리가 찌그러지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는데 그 단호한 태도가 박대령의 비위를 더욱 거슬리게 만든 것 같았다.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소연은 당장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미나의 신체적 피해 상황을 스캔하는 동시에 박대령이 저토록 분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이 그 단서였다. 박대령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미나의 얼굴에 거칠게 내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미나의 상처 입은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깟 종이 쪼가리에 서명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유류 출납 대장과 식자재, 납품 확인서에 도장만 찍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박대령의 고함 소리를 통해 이소연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라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조직적인 방산 비리였고 미나는 그 공범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미나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흐트러진 눈빛을 바로잡고 박대령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일에 제 이름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제 도장은 찍지 못하실 겁니다. 미나의 당당한 대답에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장교들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들은 이미 박대령과 한패가 되어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공범들이었고 미나의 올고듬은 그들에게 있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최소령이라 불리는 자가 킬킬거리며 다가와 미나의 군화 발을 군두발로 지시겼다. 아이고, 우리 중이님 아주 애국자 나셨네.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성관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안 가르치던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기울여 미나의 머리 위에 술을 부어버렸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술은 미나의 터진 상처에 스며들어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테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이소연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모든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박대령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듯 보였다. 그는 다시 골프채를 들어 올리며 미나의 다리 쪽을 겨냥했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면 몸으로 배우게 해줘야지. 다리 하나쯤 부러지면 생각이 좀 달라지려나. 박대령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그것은 훈육이나 기압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살인 미수행위였다.
이소연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확보되었고,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이소연은 스마트폰을 안전한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채운 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창문 틀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창고 안을 울렸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박대령은 움찔하며 골프채를 휘두르려던 동작을 멈췄다.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정문이 아닌 곳에서 예고 없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바닥에 착지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술에 취해 있던 장교들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터틀넥에 전술 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은 그들이 예상했던 헌병이나 감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대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건 웬 아줌마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위병소 녀석들은 다 처자고 있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경계심보다는 하찮은 존재를 향한 무시와 짜증이 가득했다. 이소연은 박대령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나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미나는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떠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 그 작은 속삭임은 창고 안의 정적을 깨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미나는 반가움보다는 위험한 곳에 어머니가 왔다는 공포와 자신의 처참한 꼴을 보였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이소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고 눈빛으로 딸을 안심시켰다. 어머니, 이 독한 연애의 미가 찾아왔구만. 최소령이 비아냥거리며 이소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이소연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딸년이 교육받는 게 안쓰러워서 치맛바람이라도 일으키러 왔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그들은 이소연을 단순히 딸 걱정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무지한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 착각이 그들의 명줄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들처럼 이소연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소연은 자신을 둘러싼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다. 그들의 자세는 허점투성이었고 근육은 술과 나태함으로 풀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압 순서와 타격 지점이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담아 경고했다. 지금 즉시 내 딸에게서 물러나고 무릎 꿇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닌 사형 선고 전의 마지막 진술 기회와도 같았다. 하지만 박대령은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자비, 이 아줌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야, 잡아. 무단 침입자로 넘기기 전에 우리도 교육 좀 시켜주자고. 박대령의 지시에 따라 건장한 대위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이소연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곱게 나갔으면 좋았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들이 손을 뻗어 이소연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깨지는 소리였다. 이소연에게 거칠게 손을 뻗었던 첫 번째 대위는 자신의 손끝이 그녀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소연은
상대의 팔을 잡고 가볍게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군하 씨는 발로 그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처박혔고,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이 창고 안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무술이자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다듬어진 살인 기술의 일부였다.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본 두 번째 대위가 당황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의 동작은 이소연의 눈에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젖혀 주먹을 피한 뒤 빈틈이 생긴 상대의 명치를 향해 손바닥을 내리꽂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대위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고, 이소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턱을 올려찼다. 두 명의 장교가 바닥에 나뒹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도 되지 않았으며, 이소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가운 눈으로 남은 자들을 응시했다. 박대령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상황 판단은 흐릿했다. 그는 이 중년 여성이 특수 훈련을 받은 킬러나 용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존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씩씩거렸다. 이 미친 여자가 다들 뭐 하고 있어. 전연 잡아 죽여서 뒷산에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나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절박하게 외쳤다. 어머니, 피하세요.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나는 어머니의 강함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군인들이었고 이곳은 그들의 홈그라운드였다. 하지만 이소연은 딸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나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산보다도 웅장하고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미나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최소령은 품에서 전술용 나이프를 꺼내 들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이소연을 위협하며 다가왔다. 아줌마, 무술 좀 배웠나 본데 칼 앞에서도 재주를 부릴 수 있나 보자. 날카로운 칼날이 조명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지만 이소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칼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군인의 무기는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것이다. 고작 비무장 민간인을 위협하는 데 쓰다니. 너희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최소령이 괴성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이소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보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끄악 최소령의 비명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소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뒤 그대로 책상 모서리에 처박았다. 나머지 장교 2명이 합세하여 덤벼들었지만 그들은 사냥감을 쫓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사자의 발톱 아래 놓인 생쥐꼴이었다. 이소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며 하나둘씩 무력화시켰고 창고 바닥은 순식간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교들로 가득 찼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박대령과 이소연. 단 2사람뿐이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신복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있던 KO 권총을 뽑아들었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쏴버리겠어. 총구가 이소연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지만 박대령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총구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박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총탄보다 더 날카롭고 무거워서 박대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쏴라. 하지만 네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와 네 가족 그리고 네가 쌓아올린 모든 추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자의 선고처럼 들렸다. 박태령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백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기회를 줬음에도 짐승의 길을 택했구나.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전적으로 네가 자초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시선을 거두었다. 이소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박대령은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경찰 불러봐. 이 지역 경찰서장도 내 술친구야. 네가 누굴 부르든 여기선 내가 왕이야. 하지만 이소연은 그의 헛소리를 무시한 채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짧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경찰 따위를 부르는 전화가 아니라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을 깨우는 신호였다. 전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채 한 번도 울리기 전에 묵직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응답했다. 이소연은 박대령의 권총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작전 회의를 주재하듯 침착하고 냉정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여기는 이소연 소장이다. 지금 즉시 코드 레드를 발령한다. 좌표는 강원도 제7 보급 지원단, 제707 특수임무단과 군단 헌병, 특임대를 전원 투입하라. 대상은 부대 내 무장 반란 세력이며 진압 과정에서의 저항은 즉결 사살을 허가한다. 10분 내로 상황 종료시켜라. 그녀의 명령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부대 하나를 통째로 괴멸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이었다. 박대령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장이라는 단어와 707 특수임무단 이라는 명칭에 순간적으로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꽉 쥐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고 비틀린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소장이 아줌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어디서 삼류 연극 대사를 읊고 있어. 네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그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크게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그의 본능은 눈앞의 여자가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이소연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었으며 오직 정해진 시간에 작전이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나에게 시선을 돌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미나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끝난다. 미나는 어머니의 그 눈빛에서 예전 집에서 보았던 다정한 엄마가 아닌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거대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창고 안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바닥에 뒹구는 장교들의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박대령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으며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육군 내에서 이소연이라는 이름은
전설처럼 떠도는 존재였는데 최초의 여성 군단장 후보이자 전장의 여신이라 불리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설마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이 산골짜기 부대에 그것도 야밤에 홀로 나타났을 리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술 실력과 사람을 질식시킬 듯한 기백은 그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자신은 지금 장군의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장군에게 총을 겨눈 셈이 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 밖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뚝 끊긴 정막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천둥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이소연은 그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박대령과 쓰러진 장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바닥의 먼지들이 진동에 맞춰 춤을 추듯 튀어올랐다. 그때였다.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굉음이 창고를 덮쳤다. 그것은 한두 대의 헬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헬리콥터 편대가 동시에 접근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압도적인 소음이었다. 창고의 얇은 양철 지붕이 날아갈 듯 덜컹거렸고 깨진 창문 틈으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에 박대령은 비명을 지르며 팔로 얼굴을 가렸고 그의 손에서 힘없이 권총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외부에서는 확성기를 통한 경고방송이 산울림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임무단이다. 현재 이 지역은 포위되었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저항시 사살한다 반복한다. 저항시 사살한다. 그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으며 타협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대령은 창문 너머로 수없이 많은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창고 안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붉은 점들은 마치 저승사자의 눈동자처럼 그들의 심장과 머리를 겨냥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이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박대령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거대하게 길어지며 박대령을 덮쳤다. 들리는가? 저것이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진짜 힘이다. 너 같은 쓰레기들이 더럽힐 수 없는 명예와 힘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박대령의 귓가에 박혔다. 박대령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한참이나 지난 뒤였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며 눈물 콧물을 흘릴 뿐이었다. 갑자기 창고의 육중한 철제 정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특수부대원들이 던진 폭음탄이 터지며 하얀 섬광과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진입 확보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갖춘 707 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쓰러진 장교들을 제압했고 박대령에게 달려들었다. 개머리판으로 가격당한 박대령이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진압대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이소연은 연기가 자욱한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딸 미나를 보호했다. 진입한 대원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이소연을 확인하고는 즉시 달려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그는 신속하게 경례를 붙이며 큰 소리로 보고했다. 충성 제707 특수임무단장
사령관님의 명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 장악 완료했습니다. 이소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를 받았다. 수고했다. 즉시 부상자 후송하고 이 쓰레기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헌병대로 이송해 내 직접 신문하겠다. 그녀의 명령은 현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이었다. 고요했던 산골짜기의 밤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부대 상공을 선회하는 공격 헬기들의 굉음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지상에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헌병대 차량들이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들이닥쳤다. 그 붉은 불빛들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부대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이곳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범죄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의지처럼 타올랐다.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혼비백산하여 내무반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이미 곳곳에 배치된 검은 베레모의 특전사대원들에 의해 꼼짝없이 제압당하고 말았다. 위병소에서 이소연을 문전박대하며 거들먹거리던 병사들은 가장 먼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냈던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불러온 이 엄청난 폭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등 뒤에 느껴지는 서늘한 총구의 감촉은 현실이었다.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패한 부대의 기강을 물리력으로 바로잡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려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개몰입한 세례가 퍼부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과도 같은 처절한 광경이었다. 창고 안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박대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박대령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채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나오면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소리치려 했으나 헌병 중 한 명이 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하여 입을 다물게 했다. 그는 고통에 몸을 비틀며 바닥을 굴렀고 올려다본 시선 끝에는 이소현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박대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장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소연의 명령에 따라 투입된 군의관들이 신속하게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쓰러져 있는 미나와 피해 장교들의 상태를 살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소연의 눈매가 잠시 흔들렸으나 그녀는 어머니로서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지휘관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지금 그녀가 감정에 치우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나 역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임대원들은 박대령의 집무실과 행정반을 샅샅이 뒤져 비밀 금고와 이중 장부를 찾아내고 있었다. 잠겨있던 문들은 폭파 장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바닥에는 횡령과 비리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눈 내리듯 흩뿌려졌다. 박대령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치부들이 붉은 경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상자들이 줄지어 트럭으로 옮겨졌고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투입된 감찰관들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어 증거로 남겨졌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정화의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 부대 연병장에는 체포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해온 견고한 카르텔이 단 한 번의 통화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붉은색 레이저 조준점들이 그들의 가슴과 머리 위를 춤추듯 오갔고 그것은 마치 단죄를 내리는 심판의 낙인처럼 보였다. 밤하늘을 수놓은 헬기의 서치라이트는 도망칠 곳 없는 그들을 비췄고 이소연은 그 지옥도와 같은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이소연의 전속 부관이 급히 달려와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정복 상의와 모자를 건넸다.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장을 갖추시겠습니까? 이소연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터틀넥 위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장군의 정복을 걸쳐 입었다. 묵직한 견장이 어깨 위에 얹어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한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소연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녀가 정모를 눌러쓰자 그림자가 눈을 가렸지만 그 아래에서 빛나는 안광은 더욱 매섭게 번뜩였다. 이소연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천천히 박대령이 무릎 꿇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는 주위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하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에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붙였고 그 우렁찬 함성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박대령은 그 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정복을 입고 다가오는 이소연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자 그를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현신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부대 내의 저항이 완전히 소멸되자 이소연은 박대령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대령, 네가 내 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여기가 너의 왕국이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이제 그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라. 이소연의 선고와 함께 헌병들이 박대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면서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더욱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집중된 연병장 중앙에는 2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을 입은 이소연 소장과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은 박대령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소연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계급장은 단순한 금속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무게 그 자체였다. 반면 흙바닥에 처박힌 박대령의 군복은 이미 명예를 잃고 껍데기만 남은 죄수의 수혜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검은 군화의 코끝을 바라보며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있는 학부모 정도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군 생활 내내 줄타기와 아부에 능했던 인물이었지만 진짜 군인의 기백 앞에서는 그 모든 처세술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군사 재판과 파면 그리고 감옥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소연이 뿜어내는 무언의 압박감은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소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대령과 눈높이를 맞췄는데 그 서늘한 눈빛은 박대령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대령, 자네는 군복이 주는 권위를 착각했다. 그것은 부하들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준 면허증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가장 먼저 위험에 뛰어들라는 피 묻은 서약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확성기보다 더 크게 박대령의 귓가에 박혔다.
그녀는 단순히 딸을 학대한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를 문책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비굴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중희가 장군님의 따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의 말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었지만 오히려 이소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박대령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것은 장군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실망감을 드러내는 표정이었다. 그게 바로 내 놈의 가장 큰 죄다. 이소연의 일갈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힘없는 부하라서 짓밟았다는 그 생각이 너를 괴물로 만든 것이다. 네 부하들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국가가 너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을 지키지 못할 망정 착취하고 학대해. 너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대령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헌병들이 압수한 증거물 상자를 들고 다가왔고 그 안에는 박대령과 그 일당들이 빼돌린 군수물자 목록과 이중장부 그리고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최소령을 비롯한 공범들은 헌병들에 의해 끌려 나와 박대령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신만이라도 살기 위해 동료의 죄를 폭로하려고 입을 벙긋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호의호식하던 그들의 의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소연은 압수된 장부들을 훑어보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식자재, 유류, 피복. 병사들이 먹고 입어야 할 것들을 팔아넘겨서 배를 불렸군. 전방의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때 너희는 이곳에서 왕노릇을 하며 술판을 벌였다는 건가? 그녀는 장부 뭉치를 박대령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박대령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감히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소연은 결심이 선 듯 박대령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군복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 뜯어냈다. 찌익 하는 섬유,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박대령은 자신의 영혼이 찢겨 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다. 아니, 군인도 아니다. 너에게는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소연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 발로 지시겨버렸다. 그것은 박대령에게 있어 사형 선고보다 더 치욕적이고 확실한 파멸의 선언이었다. 모든 신문과 절차가 끝나고 이소연은 헌병 대장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전원 구속 수감하고 티끌 하나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놈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들여라. 헌병들이 박대령과 그 일당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호송 차량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쓰레기들이 청소차에 실려가는 것처럼 보였고 부대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썩은 환부가 도련해지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것은 부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호송 차량들의 행렬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를 빠져나가자 연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이소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힘을 뺐다. 그녀는 이제 장군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다치고 놀란 딸을 보듬어 주어야 할 어머니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긴 밤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급차의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새어 나오는 하얀 조명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군의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미나의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이소연은 무거운 정복 코트를 벗어 부관에게 넘기고 다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구급차 쪽으로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부대를 뒤흔들던 호랑이 같은 장군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의 상처 앞에서 가슴 졸이는 평범한 어머니의 떨림만이 그녀의 어깨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마 딸의 참혹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미나는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뜨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군복은 걸레처럼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소연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이소연은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소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다. 이소연은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아니다. 미나야.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다. 네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따뜻한 사령부에서 지휘봉이나 잡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밀려왔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어머니 손을 빌리게 되었네요. 그것은 미나가 왜 그토록 연락을 하지 않고 버텼는지에 대한 답이었다. 너는 내 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너의 정의로움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이소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대령 같은 쓰레기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건 네가 별 2개를 단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이라는 증거다. 너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을 지켰어. 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미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산등성이는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밤새 부대를 뒤덮었던 헬기의 굉음과 비명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묵직한 움직임만이 남아 있었다. 특임대원들은 체포된 잔당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압수품들을 정리하며 철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부대의 연병장에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일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악마 같던 박대령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소연은 구급차에서 내려 도열해 있는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병사들은 잔뜩 긴장하여
차렷 자세를 취했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을 둘러보았다. 오늘 밤 너희가 목격한 것은 반란이 아니다. 이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너희는 상관의 노예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다.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의 권리와 명예를 지켜라. 병사들의 눈빛이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대령의 폭정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이소연의 말은 새로운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을 했다. 이소연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고 병사들 또한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화답했다. 그 함성은 어젯밤의 비명 소리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군대의 기백이 담긴 소리였다. 이 부대는 이제 과거의 오명을 씻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 정리가 끝나고 이소연은 미나가 탄 구급차를 호위하며 부대를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부서진 위병소 철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빛은 밤새 있었던 피와 폭력의 흔적들을 덮어주듯 따스하게 내리비치고 있었다. 이소연은 자신의 승용차 대신 구급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자리는 사령관의 지휘 차량이 아니라 다친 딸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미러 속으로 제칠 보급 부대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올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황량하고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산은 이제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길가에 쌓인 눈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소연은 뒷좌석을 돌아보았는데 진통제 기운 덕분인지 미나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이소연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두 개의 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책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차량 행렬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길게 이어졌다. 이소현은 차창을 조금 열어 차가운 아침 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화약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났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정화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바다 같은 피가 흘러야만 씻겨 내려가는 죄악들이 있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식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종료. 복귀한다.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소연은 잠든 딸의 손을 다시 한번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고 그 온기는 밤새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장의 여신이나 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식을 지켜낸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길고 길었던 밤은 완전히 끝이 났다.